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저녁 7시에 만나는 확실한 투자 기법 대박플러스인데요. 매일 두 분의 전문가가 기법을 알려주시던 대박플러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총 8분의 전문가가 강의 기법을 토대로 관심 종목을 말씀해 주셨죠. 그만큼 한층 더 심도 있는 투자 기법과 관심 종목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박플러스 월 수익률 1위인 김태훈 전문가를 모시고 그동안 못다한 종목 이야기를 비롯해 자세한 투자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훈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김태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태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잘 살펴봤습니다. 한솔 CMP가 3주째 종목 수익률 1위를 차지하며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에서도 한솔 CMP의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 전문가님,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한솔 CMP에 너무 의존하는 수익률인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제일 많이 갔을 때 한 70% 정도까지 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솔 CMP는 신규 종목입니다. 상장된 지 올해 아마 1호로 아마 상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부품, 그다음에 코팅이나 이런 케이스에 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주에 포함되는 거고요. 한솔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가가 먼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아마도 2월 달에 삼성 갤럭시 S7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전자도 G5를 공개를 했고요. 이 한솔 CMP 같은 경우는 LG전자하고 삼성전자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기업이나 중국 화웨이가 두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요번에 올해년도에 이제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요. 완공이 되면 인도에서 저가 이 스마트폰에도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 J라는 저가 모델, 중저가 모델에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한솔 CMP 같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죠. 납품처인 대기업, 대기업들의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곳에다가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신규 상장했을 때 사업보고서상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청업체가 나름대로 이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원청에서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납품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우려되긴 하지만 이번에 상장했을 때 이제 공모 자금이 들어왔고 그 자금이 이제 인도 공장 그리고 각종 재무구조 개선에도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구조도 튼튼해지고 매출 외형도 키울 수 있는 자금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삼성전자의 전략이 바뀌면서 갤럭시 S7 같은 주력폰뿐만 아니라 J 같은 중저가 제품들도 같이 동시에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솔 CMP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이 삼성 갤럭시 S7이 처음 발매되고 한 달 동안 예상하기로 한 700만 대 정도, 700에서 800만 대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900만 대가 팔렸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이 한솔 CMP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약 한 70%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표가로 제시했던 25,000원을 훌쩍 넘어서 28,000원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목표가를 거기서 고민을 했죠. 그리고 그 25,000원 가격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적정 주가로 제가 판단한 가격이었습니다. 남들 펄을 기준해서 계산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그 올 1분기 실적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3만 원 이상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주가라는 게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적정 주가를 넘어서는 오버슈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이제 그 주가의 탄력이랄까 가속도가 붙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최고점에서 팔 수 있도록 이제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 수익의 극대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한솔 CMP의 투자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장 수익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만큼 손실이 가장 큰 종목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현재 민엔지가 8.9% 하락으로 손실이 가장 큽니다. 김태훈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민엔지가 솔직히 좀 21선에 딱 맞아가지고 역 N자형이라고 그러죠. 역 N자형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이죠. 제가 나와서 이번 주인가요? 말씀드렸을 때 민엔지에 대해서 종목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리뷰를 해드릴 때 오늘이죠. 오늘 날짜 29일 날짜로 22만 6천 주의 스탁옵션이 행사가 됩니다. 그게 5,300원 정도로 알고 있고 행사가 가격이요. 지금 현재 가격이 29,100원이니까 이 스탁옵션을 행사한 쪽에서는 언제든지 팔면 지금 실적 말 그대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물량 부담이 되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도 거래량이 좀 적었지만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그렇고 지금 거래량이 좀 굉장히 적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만 6천 주의 매물이 대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게 야금야금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이런 부분은 수량을 체크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렇다고 민엔지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종목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매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매수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한 포기하는 게, 그러니까 손절매를 치시는 게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민엔지는 1분기 실적이라든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이 물량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4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을 이 회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22만 6천 주가 쏟아 나왔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기성 자금을 회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주가 하락이 장기간 이어진다고 했을 때 좀 걱정되는 면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분할 매수에서 매수 단가를 낮춘다면 이번 기회가 충분히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엔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으로 같은 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신 이니텍은 민엔지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니텍은 KT 계열사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정보 보안 업체고요. 그리고 KT가 아시다시피 K뱅크라고 해서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비대면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개인 인증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금융 정보가 안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니텍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K뱅크가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SOC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구축해 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니텍은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K뱅크가 출범해서 영업하기 전에 먼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니텍이 먼저 움직일 건 알고 있었으면 다만 이제 이 상승 추세가 과연 이제 얼마큼 빠르게 나타날 것인가.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K뱅크가 올 하반기에나 영업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요. 아마 2분기 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4, 5, 6 2분기 때 아마 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가 KT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3분기 때는 이게 실적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니텍이 먼저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K뱅크가 출범하고 나서 민엔지가 그 개인 정보를 갖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갖고 개인 소액 그 채권 판매나 이런 부분을 통해 소액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개의 보안 기업들이 다 그 이 시계를 갖고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한솔 CMP 외에도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다른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포트폴리오에서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LG하우시스인데요. 지난 4월 초 편입된 이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으로 LG디스플레이는 지난 화요일 날 편입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같은 LG그룹 계열사인데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 왜일까요? 네. 그 LG하우시스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자재 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그 아파트가 대규모로 이제 분양이 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후반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건축 내장재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인테리어 쪽에도 관계된 거고요. 그래서 LG 하우시스는 올해 그 주택 보급률이, 그러니까 아파트 보급률이 많아질수록 그 사업에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LG 하우시스는 국내에서도 수익이 좋아지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친환경 소재 쪽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날 것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국내외 시장에서 다 수익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LG 하우시스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그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우상향할 수 있는 차트를 할 것 같고요. 그 이번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시장 내에 그 LG 디스플레이 같이 애플에다 납품하는 이 업체들이 과연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부품업체가 달라질 것인가. 이런데 어젯밤에 결정이 됐죠. 1분기 때 그 애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뉴 테크놀로지의 정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칼 모이칸이라는 그 미국의 그 기업 사냥꾼 같은 경우는 자기는 뭐 대놓고 애플 주식을 다 팔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그 영업망과 매출액은 뭐 서서히 뭐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중국 업체나 한국,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경쟁, 그 도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애플의 그 아이폰이 갖고 있는 브랜드 충성도 갖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 시장을 하루아침에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서서히 뺏기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그 시장을, 그 넘겨주는 시장을 뭐 말 그대로 이제 잠식되는 게,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LG에게 이제 그러니까 애플이 아니라 그 LG가 아니라 애플이죠. 애플에다가 그 부품을, 디스플레이를, OLED 부품을 이제 납품한다고 하는데요, 패널을요. 막 그렇게 되면 뭐 LG 디스플레이에게는 악재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자체도 그 이 애플뿐만 아니라 LG 자기 자체 G5도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이 있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그 애플의 하청업체가 아니고요. 자기의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그렇지만 1분기 때 그 대부분 다 적자 날 거라고 예상했던 그 이 시기에 뭐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오히려 2분기 때 적자 날 것이라는 말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급락한 면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 애플에다가 그 OLED 패널을 납품한다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시장을 빼앗긴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업체는 이렇게 폭락을 하는 이 그 폭락, 주가 갭이죠. 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말 그대로 이제 그 사업 구조와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 한 번에 그 어떤 가격대에서 특정 가격대 다 사가지고 그 말 그대로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을 했지만 급락한 만큼 그 가격 메리트가 생긴 그런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하우시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최소한 3년치 일감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아파트 뭐 분양된 것들이 3년 동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LG 하우시스는 최소한 3년 정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쪽 물량까지도 생각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LG 하우시스에서 하고 있는 게 자동차 쪽,
그 본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들도 이쪽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 시장 쪽도 보신다면 훨씬 더 그 외연을 확대해 가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LG 하우시스는 좀 관심권에 두시고 계속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LG 하우시스와 LG 디스플레이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4월 12일에 말씀해주신 종목이죠. KTH의 최근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은 크게 하락했는데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KTH 많이 들어보셨죠? 제 이름 이니셜입니다. 김태훈의. 근데 원래 이제 KTH가 아니에요. 이게 KT 하이텔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이름이 이제 이니셜만 따가지고 KTH로 바뀐 거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요? 그때쯤 이제 이 인터넷 통신 그때 뭐 삐 소리 나는 모뎀 통신했을 때 기억하신다면 그때 이제 한통 하이텔이라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T커머셜이라는 TV를 통한 양방향 홈쇼핑 이런 쪽에 특화돼서 시장을 가져가려고 그런 거고요. 작년부터 해서 이제 IPTV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쪽 시장이 확실히 성장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KT에서도 이 KTH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K쇼핑이라고 해서 이 T커머스가 본격화되면 아마도 KTH는 이 T커머스 시장의 선두 업체로서 자리매김하면서 TV 홈쇼핑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KTH도 장기간 우상에서 갈 수 있겠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한 5%, 6% 급등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한 4.9% 정도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21선 위에 딱 올려놨는데요. 좀 오늘 좀 하락은 의외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급등에 대한 단기 차익성 실현 매물인데요. 이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흑자는 나고 영업이익이 났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KTH는 실적을 하반기에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냐면 K 쇼핑이라는 T 커머스가 올 하반기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거의 관련된 홈쇼핑 그러니까 쇼핑 호스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하고 모델들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영업을 위한 기반을 좀 다지고 있고요. 그래서 KTH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심도 있는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김태훈 전문가님은 이재선 한용희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주 2종목씩 편입하셔서 그렇겠죠. 유독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보유 종목이 많은 만큼 상황에 따라 손절매나 매도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도 없이 계속해서 편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태훈 전문가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수에는 매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매수의 목적이란 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찾아낸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잡았을 때 과연 이 종목을 산 이유가 다 훼손되지 않았는데 손절 맺힌다. 특히 이제 기계적으로 3% 마이너스 3%면 무조건 손절 맺힌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게 이제 손절매라는 게 손실을 여기서 딱 잘라서 이제 손실을 스탑, 로스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3%, 마이너스 3%라는 기준을 잡고 가신다면 계속 손실이 쌓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그러니까 50% 올라서 50% 이제 오르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내려오는 거는 또 이게, 그러니까 하락하는 건 50%고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100%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승하고 하락하고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매수의 이유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이제 보유해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도 목표가에 도달을 해야 매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다 보면 매수와 매도를 너무 빨리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해서는 증권사 영업 직원들은 이 위탁매매 수수료가 자신들의 월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매매를 많이 유발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샀다 팔았다 하다가 수익이 나면서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수수료만 나가는 꼴이죠. 특히 거기다 손실 나면서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 와서는 그 손실의 폭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항상 분할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매수하실 때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찾으시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 이걸 몸에 체득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친 매매를 안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수수료 손실이나 또 그 손절 맺히면서 손매에 의한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월 29일 대박 플러스 4월 수익률 종목 1위 김태훈 전문가를 모시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전해주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박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손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강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현명한 주식 투자를 위한 바른 길잡이 김태훈 전문가입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요번 달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1등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강의들을 다 이제 뭉뚱그려서 말 그대로 진짜 뼈다구로 할까요? 이 투자의 뼈다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한 지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큰 돈도 벌어봤고요. 그 다음에 손실도 봤는데요. 주로 이제 처음 할 때 이제 손실을 많이 봤었고,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 실적을 말 그대로 수익을 내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투자의 사계를 이해한 게인데요. 말 그대로 이 투자도 주식 농사꾼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인데요. 이 투자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 투자의 사계절을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봄에 해당하는 매수의 계절, 그 다음에 여름에 해당하는 보유의 계절, 그 다음에 그 가을 추수를 하는 매도의 계절, 그 다음에 좀 그 매도한 것 같고 가을에 추수한 것 같고 좀 편하게 좀 쉬는 겨울에 해당하는 현금의 계절, 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4개의 시절을 다 거치고 나면 결국은 이 돈에서 출발했던 것이 주식이 되고 그 주식이 다시 또 현금이 되는 이 사이클을 지내게 되죠. 그러면 그 매수의 계절, 이 매수의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요? 기본적으로, 또 기본이란 말도 빨간색이 있겠죠? 기본적 분석,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갖고 그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 드렸고 여러 번 강의를 해 드렸는데요. 그 가까운 서점에 가셔가지고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책을 좀 구해서 읽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은 굉장히 쉽게 써여진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리품을 파신 것만큼 수익도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찾는 겁니다. 이 기본적 분석이 얼마큼 탄탄하게 되고 또 충분히 검토했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종목을 말 그대로 수익을 가져오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장기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객장에 자주 가시는, 증권사 객장에 자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종목 하나 샀다가도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딱 얘기하면 또 팔랑기가 되셔가지고 호라당 팔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저 종목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냥 갖고 있었으면 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팔았을까? 이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 기본적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 팔랑기가 되지 않고 내 이 투자 매수의 이유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보유를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유의 계절에 이 매수의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적 분석을 통해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진 종목을 갖고 이제는 사야죠. 제가 이제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필요한 게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저 말고도 저랑 같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참여하고 있는 한용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좀 쉽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기법을 갖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차트라는 거, 주가란 것들이 매일매일 하루 중에 움직이는 가격들이죠. 가격들과 또 그런 가격들을 연결한 선, 그것들이 이제 주가 그래프가 되는데요. 차트가 되고요. 그 차트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그 매수의 포인트, 타이밍, 그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의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매매 타이밍을 찾게 되면 이 종목을 찾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의 계절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매수의 계절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매도했을 때의 수익을 가져오는 거에 거의 50%를 이 매수의 계절이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매매 타이밍을 잡으셨다면 이제는 제일 중요한 분할 매수. 분할해서. 아주 잘근잘근 잘라서. 제가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뭐 1억이 있든 어떤 종목을 골랐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는 거는 한 호가당 여러 가지 호가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요. 그 호가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분할해서 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또 매수 주문을 낼 때마다 고민되고 하는 게 귀찮고 싫어서 그냥 한 가격에 나는 그냥
뭐 수센말로 몰빵으로 산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국은 그 한 번의 기회로 당신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분할 매수가 몸에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좀 나이신 분들은 객장에서 그 증권사 영업 직원들한테 매수해달라 뭐 이렇게 구두를 하시거나 어떤 표를 써가지고 매수주 의뢰서를 써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도 있고,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HTS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할 매수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산 그 가격대가 가장 바닥권이 아닙니다. 진짜 그 바닥에 샀다면 그게 진짜 운이 좋으신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분할 매수를 할 경우에는 매수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호가당 살 수 있는 주식 수도 늘어나게 되죠. 궁극적으로 제가 처음 목표했던, 제가 이제 만주를 살려고 했다 하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할 경우 11,000주나 12,000주까지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단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수 단가를 계속 낮추고 매수 수량도 많이 늘려놓는다면,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건 최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예산이 다 투입이 돼서 매수가 끝났습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장 상황을 감안한 손절매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 매수의 계절에 다 결정이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할 때 그 가격이 가장 바닥권이라는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모르는 거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 회사가 10,000원짜리 예상했는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9,000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가격은 9,000원에 수렴해 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10,000원에 샀다면 10%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 회사 주가가 30,000원을 간다면 200%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의 10%는 뭐 감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손절매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의 계절을 해서 우리가 매수를 끝내고 그 다음엔 보유의 계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보유의 계절은 말 그대로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내가 매수했을 때의 가격에서 이제 목표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 회사의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매수가 완료된 이후에 이 기다림의 기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지 못하신 분들이 참 대부분 보면 그 시장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바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팔랑귀가 되시죠. 바로 이제 매도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종목 내가 갖고 있었는데 저 회사 내가 투자했던 회사인데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오히려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까지 올라가는데도 거기서는 또 따라가서 잡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왜? 너무 아깝기도 하고. 난 예전에 그거 훨씬 더 싼 가격에 샀었는데 샀다 팔았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20-30% 올라가지고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 싸다 비싸다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회사의 어떤 회사의 주가는 내재 가치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말 그대로 매수의 이유, 그 이유가 훼손되지 않는 한 목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주가 오르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나 그 회사의 가치를 구해줄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주가를 목표하는 그 가격까지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런 경험은 여러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 상황 변화를 감시해야 됩니다. 시장 상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 주요 부품 회사였지만 그 납품처인 애플 자체가 실적이 1분기에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뉴테크놀로지의 정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애플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제일 크죠? 네. 몇 년 전에는 그 석유 회사들인 엑슨모빌이니, 브리티시, 페트롤림, 이런 회사들이 컸지만, 이제는 이제 애플의 주가가 훨씬 더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아이폰이나 뭐 앱, 뭐 그런 것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였죠. 그래서 시가총액도 제일 컸었고요. 근데 이런 한 시대가 종언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석양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 스티브 잡스의 애플과 팀 쿡의 뭐 애플은 확실히 시장에서 다르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를 감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시장 변화된 것에 따라서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말 그대로 처음에 매수했을 때의 그 목표, 그러니까 이유를 여전히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손절매를 칠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이만큼의 차익에서 뭐 실현을 할지, 그러니까 목표가를 낮추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 보유의 시기입니다. 특히 이럴 때 분기별로 투자 종목에 대해서 경영 성과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KTH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이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5%나 빠졌죠. 근데 어저께는 실적 발표의 전날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6%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수의 이유를 훼손하지 않는 한, 훼손했을 때는 손절 매치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계속 보유를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도의 계절입니다. 말 그대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하셔야죠. 네. 주식은 팔아서 현금화해야 수익 내 돈입니다. 주식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우리가 화면상 봤을 때의 어떤 평가 차익이 발생한 것은 아직 미실현 이익으로 돈이 아닙니다. 보면 행복하죠. 저도 한솔 CMP 뭐 70몇 프로까지 갔을 때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5%죠. 그럼 한 15% 날라간 건데 아깝죠. 하지만 저는 뭐 그 이상의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에 따른 매도 전략, 그리고 그 분할 매도. 아까 매수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잘긴 잘라서 분할 매수하신다고 그랬죠? 파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상투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팔랑 계신 분들 우스갯소리로 상투 잡았다는 말을 하죠. 그 상투가 그 주가의 고점입니다. 그 상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분할해서 내가 목표했던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해서 파는 거죠. 왜? 어디에서 주가가 꺾여서 지금 내려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적정 주가, 이 가격대 이상의 이 주가 때는 바로 오버슈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가라는 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왜? 처음에 이때는 10,000주 거래됐고, 이때는 100,000주 거래됐고, 이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겠죠? 그럼 100,000주 거래됩니다. 100,000주가 말고도 매수세가 달라붙으면 이 올라가는 것도 양봉도 이게 2%, 3%, 5%, 10%, 지금은 30%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속도가 붙어서 적정 주가 이상으로 주가가 날아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사람들은 막 흥분합니다. 시장이 막 흥분하고 사람들이 막 그 주식은 계속 올라갈 것만 같은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매수했을 때의 목표,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해서 가치 이상의 주가라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동인이 처음 매수했을 때 그 매수 이유를 충족하고도 남는 또 다른 이 회사의 가치를 끌어줄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창출해낸 어떤 영업 내지는 경영 행위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회사의 가치가 진짜로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 회사가 속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서 시장 자체가 커졌는지, 시장 자체가 커야 그 안에서 먹을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다면 충분히 회사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목표가를 올려야죠. 올리는 게 맞죠. 그렇게 한 게 바로 한솔 CMP를 25,000원에 처음, 작년 실적만 갔을 때 25,000원 평가했지만 제가 25,000원 넘었을 때 28,000원까지 갔을 때는 이 올해연도 실적을 반영해서 3만원 올렸습니다. 왜? 이 회사에 대해서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니까요. 2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21선 이평선에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이 나왔죠, 여기서. 여기 한 5일 동안 하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70% 찍고 내려갔기 때문에 한 15% 하락을 했죠. 15%는 옛날에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맞을 걸 5일에 걸쳐서 내려왔어요. 아깝죠. 70%에 팔고 나서 여기서 다시 사면 되지 않냐?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보유하렵니다. 보유해서 결국은 이 N자형, 크게 보시면 N자형 사인을 보이면서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지지 주가를 반영하면서요. 물론 그 한솔CMP라는 회사가 아직 1분기 실적을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게 좀 우려되긴 하죠. 실적이 좋으면 대부분 좀 빨리 발표하는데 실적이 이제 넘어가서 발표해서 약간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영 성과의 결과를 갖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버슈팅하는 그 구간 동안 분할해서 다 팔았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마지막 단계인 현금의 계절입니다. 주식은 팔아서 현금화돼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돈을 번 겁니다. 계좌에 그러니까 평가 차익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그냥 전자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그건 수익이 아니죠. 미실현 수익은 수익이 아닙니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이 확정된 것 보이게 되면 이 수익이 확정된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계실 때 여기서 돈 벌었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대부분 보시면 돈을 좀 벌면 나는 뭘 사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뭘 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종목 찾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매수에서 출발했던 것이 보유로 가고 매수가 종료됐으니까요. 그 다음엔 다시 이제 보유의 기한을 지나서 목표가를 달성하면 매도가 되고 매도했던 게 다시 현금화되고 현금화한 것을 갖고 다시 종목 찾기를 찾아서 다시 매수로 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때 처음에 원금이 여기서 100만 원 시작했던 게 이걸 지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게 200만 원이 되고 200이 400이 되고 400이 800이 되는 이런 복리의 법칙이 여기에 통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이 사이클을 선순환을 타셔야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래에셋증권을 갖고 사례 연구를 해보신다면 미래에셋 대표적인 박현주 회장의 신화죠. 이건 거의 증권업계 신화입니다. 셀러리맨에서 증권사 회장이 됐고요. 증권회사가 생명보험회사까지 갖고 이젠 이 증권업계 대형회사였던 대우증권을 인수한 신화입니다. 이 정도면. 근데 이분도 증권회사 이제 한투였나요? 그 동원증권이죠, 옛날에. 동원증권을 최연소 지점장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뮤추얼 펀드를 뜻맞는 분들과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이걸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큰 수익을 보셨죠. 그리고 미래에셋 캐피탈이라고 해서 벤처 부문에 제대로 붙이셔가지고 벤처 캐피탈로서 또 큰 수익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드디어 이 미래에셋이라는 인터넷 증권사를 설립을 하셨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셋 증권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인사이트 펀드라고 좀 너무 앞서간 펀드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셨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SK생명을 인수하시면서 외형을 확장하기 했습니다. 금융그룹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최근엔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진짜로 큰 IB가 되셨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이제 커지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IB가 되신 거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아마 대우증권하고 합병을 마치게 되면 명실공히 증권업계 1위 IB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NH투자증권이나 다른 증권이 증자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대부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고 계시다면 매달 다달이 얼마씩 돈을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식펀드도 마찬가지고요. 1년이란 기간 동안 돈을 불입합니다. 그리고 3년거치 한다면 그 1년이란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매달 부으면서 왜 주식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합니까? 이때 작년 9월 달에 대우증권을 인수하겠다고 유상자를 대규모로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아주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이 나왔을 때가 타이밍입니다. 이때부터 이 미래에셋을 분할해서 샀다면 충분히 이때 가격대의 중간대인 2만 원 정도의 매수 단가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2만 원 정도 만들었을 때 이 3월 달에 드디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22,000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000원 정도 가격대에 있는데요. 그 미래셋은 대우증권과 합병을 하기 때문에 이 어느 시점에 두 회사 하나를 합쳐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저가인 대우증권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고요. 이 미래셋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대형 IB로서 이 증권업계 1위 기업이 된다면 뭐 4만 원 싸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주식수는 크지만 그만큼 회사 수익성 이런 것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의 시기는 여기 보시면 2015년 9월 유상증자 공시 이후로 한 6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2만 원대 충분히 2만 원대 매수 단가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하는 기간은 이제부터 3월 이후부터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목표했던 가격 4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 미래셋이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지, 대우증권을 제대로 합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최대주의 지위나 이런 부분에서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해보셔야죠. 매수의 이유로 훼손했는지 훼손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구간에 들어가서 이제는 말 그대로 기다림의 기간, 보유의 기간입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4만 원이 도달하면 이제부터는 오버슈팅하는 구간에서 자근 잘라서 분할 매도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물론 미래셋이 중간에 대우증권 인수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요번에도 이제 미래셋 생명을 미래증권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대우증권이 일단 금융회사로서 어떤 파워티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주 자격 요건에서 좀 걸린다 이랬었는데 요번에 금융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죠. 그래서 대우증권하고 미래셋증권하고 합병한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듯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거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우증권하고 미래셋증권하고 합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보유하고 기다리셔야죠. 이 구간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투자의 자계는 누구나 다 경험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거를 체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신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시는 거죠. 대부분 다 주가가 폭락을 해서 물려 계시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 그때 가서 원금 됐을 때 호라당 팔아버리죠. 근데 그 이상 주가는 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때 보유했던 종목들이 과거를 추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제가 이게 오늘 한 자료는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와서 찾아가시고요. 한번 자신이 투자하는 방법과 한번 비교해 가시면서 좀 공부하시고 체득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주식 투자의 자계라는 주제로 실전 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출연한 김태훈 전문가가 제안하는 기법과 종목 대응 전략 주목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